2024 온품 학부모 교육 시리즈 세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 역량과 관련된 8가지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함께 고민하며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원하자는 목적을 담아 매월 경기도 내 지역으로 찾아가는 시리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은 소통, 5월은 가족이었죠. 그리고 6월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주제는 네, 맞습니다. 학습입니다. 오늘의 첫 순서 경기 공유학교에 대해 안내해 주실 조병익 장학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 담당관 조병익 장학관입니다. 오늘 경기 공유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가 있죠. 이제는 식상한 4차 산업혁명이란 말도 있지만 이러한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 경기교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작년 2023년에 경기 공유학교 파일럿 프로그램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한 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많아지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 미래교육 체제를 다음과 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1섹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만 교육을 다 전담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 2섹터로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경기 공유학교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나 경기 공유학교 같은 오프라인에서만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거기서 모자라는 것들은 경기 온라인 학교에서 시 공간을 떠난 온라인 학교 교육 3섹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1섹터, 2섹터, 3섹터를 모두 공교육으로 확산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체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 공유학교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말하는 거죠. 현재 경기공유학교의 비전은 지역교육협력 기반 공유와 상생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고요. 경기공유학교의 개념들을 보시면 우측에 자원 이용자가 있죠.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제안을 하거나 요청을 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그 자원 제공자들,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이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에서 이러한 공유학교의 자원들을 제공하면 그 가운데 공유학교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자원 이용자와 자원 제공자들을 연결해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누가 하는가 하면요. 현재는 지역마다 있는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들과 주무관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세밀히 말씀을 드리면 경기공유학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희망자들과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참여 단위는 개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래교육협력지구라고 학교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신청을 학급 단위로 합니다. 그냥 가서 40분, 50분 있다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공유학교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장소는 학교 밖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나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8차시 이상, 그러니까 8시간 이상으로 저희가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기는 방과 후에 하고요. 또는 주말에 하고 방학 중에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공유학교는 도대체 어떤 곳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려면요. 지금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지역의 그 네이밍을 가지고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교육지원청에다 신청을 하거나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연계시켜서 그게 맞으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배움이 다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경기공유학교인데요. 여기서 다자는 마늘 다자입니다. 지금은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것이 모두 다 다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인 순서입니다. 홍공의 힘,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우리 아이 만들기를 주제로 유쾌통쾌하게 강의해 주실 한재우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재우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혼공의 힘입니다. 혼공. 혼자 공부하는 거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공부는요, 맞는 방법대로 하면요, 훨씬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강의하고 나서 나오는 후기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네, 웃음이 나오시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부가 무엇인지를 짚고 정말 잘하는 최고의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핵심을 말씀드리고, 이거를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지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죠. 공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극히 드뭅니다. 공부라는 건 원래 뜻이 실력을 갈고 닦는 게 공부인 거예요. 모르던 걸 알 때, 못하던 걸 할 때. 공부는요, 모르던 걸 아는 게 공부예요 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오늘 영어에서 뭐 배웠니? 가정법 배웠어요. 그래? 가정법 네가 설명해봐.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몰라요란 말을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했으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최고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비밀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모르던 걸 알고 못하던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별로 없는,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 방법들을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너만 빨리 빼면 효과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과목 뭐죠? 수학이죠. 서은행에서 진도 어디까지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려운 거를 듣고 못 따라가는 게 선행을 해서 예습을 못했기 때문에 못 따라잡는 걸까요? 아니에요. 수학적 사고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수학적 사고력이 부족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버티지만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오면 아이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못 따라잡는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 암기하는 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 영어 단어, 혹은 사회 과목, 역사 과목 암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의 10의 9 이상은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무지성으로 때려 박아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해요. 왜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쪽지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급해요. 그런데 이해하지 않고 머릿속에 우겨 넣으면요, 사람의 뇌는 당연히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요, 쉽게 공부하는 법 알려주는 선생님이 오셨다고 좋아해요. 공부가 그런데 쉬운가요? 아니죠. 공부는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공부는요, 머리가 아프게 해야 빨리 끝납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 뇌는 실제로 머리가 아프고 끙끙대는데 도망치지 못할 때 그 내용을 장기 기억에 쉽게 기억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언제가 힘들었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힘들었던 순간은 굉장히 잘 기억해요. 공부는 가급적 힘들게 해야 되고 이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는 공부 요령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실제로 효과가 나는 효과적인 효율적인 공부법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법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노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A보다 B가 공부량이 2배 이상 많은 거죠. 당연히 B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노란색 공법이라는 게 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스터디 사이클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무언가를 저장하려면 이 세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자, 교과서를 읽어요. 그 내용을 외워요. 외운 내용을 확인해요. 확인해서 외워졌으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안 외워졌으면 화살표가 1번으로 가죠. 또 읽어야 돼요. 교과서 외웠으면 문제집 풀고 점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집 풀이는 별로 좋은 방법, 대단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란 뭐죠? 3번이에요. 모르던 것을 알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바가지로 물을 떠서 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가득 채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항아리는 안타깝게도 바닥에 구멍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구멍을 찾고 막아놓고 바가지로 물을 떠서 부어야 되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지 볼게요. 공부하다 중간에 모르는 부분 나왔다 그래서 교과서, 참고서, 자습서 파서 그 개념을 뿌리 뽑는 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얼마나 돼요? 극히 드뭅니다. 여기 있는 파란색 공들은 아이의 실력보다 밑에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쉬워요. 빨간 공은 실력보다 위에 있죠. 아이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1, 2, 3번 문제 3개를 아이가 내 손으로 직접 풀 때는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수학 문제 어려운 거 풀 때 머리 아파 본 경험 다 있으시죠? 그런데 저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를 자리에 앉아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그때 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뇌는 힘들지 않으면 그 내용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머리에 저장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뭐예요? 저 부분이죠. 빨간 거를 끙끙대면서 풀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할 때 구멍을 막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될까요? 당연히 혼자 공부를 해야죠. 혼자 공부할 때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책을 쓸 때 왜 제목을 저렇게 지었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명확한 거예요. 첫째, 저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요. 둘째, 저는 혼자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는데? 저는 아는 거는 제끼고 모르는 게 있으면 끝장을 봐요. 구멍을 막아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전국 수석한 학생들 만점 받은 학생 인터뷰를 쭉 보여드릴 텐데, 저는 홍공을 많이 했어요. 홍공할 때 저는 구멍을 막으려고 애썼어요. 이 얘기 하는지 보세요. 자습 시간 최대한 확보했다. 배운 내용 내 것으로 체화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원과에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3년 동안 학원 전혀 안 다녔다. 제가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원 절대 다니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학원을 만약에 다녀야 한다면 학원은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학원에 의존해서 끌려다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네,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학원에 끌려다니는 아이들은 이번 주 공부 계획 플랜을 세워볼까?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 뭐 쓰는지 아세요? 수학 학원 가기, 학원 숙제하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최고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쭉 보여드렸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알고 넘어간다.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이미 아는 건 제낀다. 요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핵심이고 가장 효과적인 공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부모님들께서 이 내용을 집에서 이끌 수 있을 것인지 몇 가지 전략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을 충분히 재우셔야 됩니다. 충분히 자고 내가 컨디션이 되게 좋고 모르는 개념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강한 에너지와 의기를 가지고 그거를 뚫어버리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실력이 탕탕탕 올라가는 거예요. 수면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돼요. 그럼 이 코르티솔은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이마 요 앞부분에 있는 건데 공부를 담당해요. 근데 이 부분이 비활성화가 돼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합니다. 해마가 위축, 쪼그라들죠. 마지막으로 편도체. 편도체는요, 우리 뇌에 있는 소화전에 붙어있는 알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충동을 억제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이걸 아이들이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그만 봐야 된다는 걸 알지만 스크롤을 멈출 수가 없어요 라는 표현이 정확히 이거인 거예요. 내가 멈춰야 된다는 걸 알지만 못 멈추는 거예요. 충동 억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럼 공부를 잘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히 재우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야 돼요. 대신 모르는 건 끝장을 보는 식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 매일 운동하게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왜 공부가 잘 되냐? 의욕이 나요. 공부하고 싶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상태를 많이 좌우하는 게 뭐냐? 머리에, 두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피가 빨리빨리 돌면 머리가 맑아지겠죠. 어떻게 하면 피가 빨리 돌까요? 심장이 뛰면 되죠. 심장 어떻게 하면 뛰어요? 나가서 뛰면 되죠. 운동을 하면 뇌세포 사이에 소통을 할 때 신경 전달 물질로 소통을 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늘어납니다.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당연히 공부를 더 잘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많이 한 아이들은 이 상태에 심장이 익숙합니다. 심장이 많이 뛰어봤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 수능 보려고 자리에 앉아서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해도 심장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운동을 안 한 친구예요. 그럼 그 친구는 중간고사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뇌에서 어떻게 판단하죠? 비상이다. 평상시에 이럴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최소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매일 30분 규칙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언제 하는 게 좋냐? 공부를 하기 전에 운동을 하면 뇌 상태가 맑아져요. 그 상태에서 샤워를 하고 자리에 앉으면 뇌가 풀파워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메인 자습 시간 전에 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공부가 안 될 때 틈틈이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사실 학원 가는 것보다 그날 거 운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세 번째, 학교 수업과 복습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수업 시간에 초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설명하시죠? 그럼 듣자마자 나는 바로 외워버린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했던 집중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우죠. 당연히 못 외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걸 하는 거예요. 어떤 수업은 들으면서 사실 한 70~80%는 수업 듣고 이미 끝나요. 집에 가서 조금만 암기해버리면 복습하면 저는 그 과목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그날 거를 복습합니다. 어떻게 복습하느냐? 이거예요. 분할, 입력, 출력, 문제집 풀기. 이걸 한번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럼 복습할 때 분할이라 그랬죠. 내용을 쪼갭니다. 자, 공부하는 단위는 이 정도면 돼요. 1번 하나 보고 나서 2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력 출력해 볼게요. 입력 집어넣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고 1920년대 들어 유럽 경제가 차츰 나아졌다. 입력했죠. 뭐 할 차례예요? 출력. 손바닥으로 가립니다. 제가 문장을 통으로 외우라는 말씀이 아닌 거 알죠? 내용을 알라는 거죠.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입력 출력해야 정확하게 숙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뒤에 1번 끝냈죠? 2번 하면 돼요. 2번 끝낸 다음에 3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을 풉니다. 그럼 평가 문제를 풀면 틀릴까요? 거의 안 틀려요. 거의 안 틀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교과서를 충분히 숙지하는데 시간을 들이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옮겨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 대충 보고 인강 대충 듣고 문제집 바로 푸니까 당연히 틀리죠. 매일매일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의 인생을 바꾸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뭐부터 하면 되냐? 당장 요 시간 다음 수업 선생님 수업부터 초집중해서 들어. 그냥 이해를 하건 말건 최대한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을 귀에 들어. 자, 들은 다음에 그날 집에 와서 입력 출력해서 복습을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집까지 푸는 거지. 그럼 사실 여기까지 시키면 아이들 시간이 얼마나 되냐? 제가 애들 해보면은 빠른 애들은 뭐 한 2시간? 많이 걸려야 4시간이 넘지 않아요. 입력 출력하면서 이걸 외우면은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아이들이 하고 나도 사실 잠자기 전에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시간 플러스 알파를 뭐 하는 거냐? 여기서 하고 싶으면 심화해라. 너 이거 하고 싶으면 선행해라. 너 추가로 학원 가고 싶어? 그 다음 문제예요. 만약에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급적 학원을 주말로 돌리는 길을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수업 듣고 그날 복습하는 게 먼저거든요. 이거 끝나고 여기는 나중에 주말에 학원 가고 싶으면 그때 가라. 근데 아이들이 이게 뒤바뀌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 잘 안 해요. 선생님 말씀을 대충 듣고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어차피 또 들을 거니까 뭐 이런 마음이거나 혹은 선행한 아이들은 나 이미 좀 알아. 이런 약간 건방진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반복하시는 건지 아시겠어요? 네 번째, 제가 개념 숙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 만점자 4명 똑같이 얘기했죠? 24년 수능 수서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공부했다. 자, 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개념을 얘기하느냐? 아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순서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개념 숙지라고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고난도 몰입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 숙지를 우리 아이는 다 하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개념 숙지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방정식이 뭔지 선생님들 답하실 수 있으세요? x를 구하는 거요. 근이요. 해요. 아니에요. 미지수가 1개 이상 포함된 식으로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등식이라고 교과서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십니다.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을 숙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수업 시간에 방정식이든 함수든 복소수든 처음 나가요. 그럼 처음 나가는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칠판 앞에 나와서 친구들한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숙지와 관련해서 아이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네, 교과서에 보면 저 위에 학습 목표가 쓰여 있거든요. 퇴적하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퇴적함의 종류가 뭘까요? 써 있죠. 저 부분에 답할 수 있으면 개념을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오래 생각하게 하세요. 헝가리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1880년대, 1920년대까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출생자 중에서요, 노벨상 수상자가 쏟아졌습니다. 진짜 천재들, 스타들이 쏟아졌어요. 마치 경기도에서 최근 출생자 30년 동안에 노벨상 수상자 와르르 나오고 그 뒤에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헝가리 현상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 답이 나왔어요.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셨던 라슬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학과 물리에 대한 잡지, 쾌말이라는 잡지를 혼자 편찬하셨는데요. 이 잡지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해답은 없었죠. 저 잡지가 나오면은 부다페스트 관내에 있는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저 문제를 구해서 누가 저 문제를 빨리 풀어내냐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저 문제는 1주, 2주, 한 달을 고민해도 풀까 말까 한 어려운 수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한 달, 2달씩 끙끙대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몰입입니다. 이걸 해야 수학적 사고력이 길러져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미분적분 공식 외우는 건 사고력이랑 아무 관계없다. 사고력은 어떻게 길러지냐? 개념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내가 오래오래 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사실 며칠 동안. 그럼 이 작업을 언제 해야 되느냐? 사실은 시간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답을 주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 올해 끝까지 직접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한 20분, 30분 매달리면 되게 힘들다. 그럼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풀게 하세요. 이게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공부가 뭔지 모르는 걸 아는 겁니다. 최고의 학생들은 모르는 걸 알고 넘어가죠.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잠을 충분히 재워야 되고 운동에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붙잡아 늘어줘야 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해서 개념을 통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초등 6학년으로 사춘기 진행 중입니다. 네, 이 시기 어떻게 학습 유도를 해야 할까요? 네,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자녀의 공부는 당연히 중요한데요. 가끔씩 우리가 깜빡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왜 사춘기 때는 엄마 아빠가 밉고 막 싫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상황에서 엄마 아빠한테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는 중요하지만 아이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다.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세요. 쉽지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아기가 4살인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잔소리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를 하셔야 관계가 망가지지가 않아요. 부모와의 관계, 이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공부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웃으면서 한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자, 아이가 중2입니다. 아이가 공부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답답하시죠.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보통 많이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동기부여라는 거는 크게 내적 동기부여와 외적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동기를 주는 것은 내재적 동기, 내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내재적 동기가 나오는 가장 강력한 길은 사실 하나입니다. 공부에서 재미를 느껴야 돼요. 공부는 원래 머리가 아파요. 뇌가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럼 재미는 언제 느낄까? 그 머리가 아픈 순간을 뚫어내서 내가 무언가를 통달했다는 느낌이 날 때 거기서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스마트폰, TV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의 내적 동기와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은 가급적 안 하시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 사실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술 마신다, 담배 핀다고 하면은 무조건 막을 거잖아요. 거의 그것과 비슷한 급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쓴다고 하면 카톡이나 정말 최소한의 거를 최소한의 시간만 쓸 수 있게 하시고 공부하다가 쉬려고 본다? 가급적 줄여주세요. 왜 SNS를 많이 쓰면 동기부여가 안 되냐? 명확합니다. 재미라는 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SNS를 많이 보면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그 도파민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싸구려 도파민이고 내 노력을 안 해도 나오는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파민을 맛보는 친구는 당연히 국어, 수학, 영어에서 도파민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늘 아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걸 도입하면 애가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관계는 망치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강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패턴을 완전히 뒤집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거거든요. 다른 아이들하고 마찬가지로 학원에 갔다가 나중에 몰아서 내신 공부를 한다거나 선행 위주의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뒤집어서 매일매일 복습하고 선행이나 이런 것은 플러스가 되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이것을 제안하고 저도 이제 이것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일방적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나이거든요. 중3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지, 저항할 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런 점이 많이 고민이 돼요. 네, 이해됐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이렇게 학원을 이미 많이 다니시는 경우에 이 공법을 들으시고 이게 뭔가 맞는 거는 같아. 근데 어떻게 이걸 확 바꿀까에 고민이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 제가 권하는 건요. 만약에 내가 다니는 학원이 아이 학원이 거의 사실 쓸모없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으시면은 당장 다 끊으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아이가 학원에서 도움도 꽤 받고 있고 학원 선생님한테 의지해서 좋은 습관도 있긴 해. 그리고 그렇게 바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 라고 하면 제가 권해드리는 게 학원을 한 절반 정도로 줄여보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 잘 듣고 복습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학원 수업을 듣고 나면 집에 오면 학원 숙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는 시간에 복습하라고 하면 에너지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못 따라하고 그럼 결국 학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내 맑은 에너지를 수업과 복습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학원을 가려면은 학원을 절반 정도로 덜 중요한 것부터 줄여보시고요. 줄일 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사실 학원 줄이라고 하면 한 2달만 학원 끊어도 성적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 겁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2달 학원 안 다닌다고 아이 큰일 나지 않아요. 2달 동안 어디 해외여행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고 다 할 거 하잖아요. 문제집 풀고. 큰일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한 2-5달 정도를 일단 끊어본다는 생각이고 학원을 반으로 줄이시고 그 줄인 시간에 학교 수업과 복습을 최우선에서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데 학원을 많이 다닌 지금 자제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념을 완전히 숙지하는 식으로 공부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초등학교 자녀분인데 우리 아이는 학원에서 선행하고 있어 한 친구가 있다면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방정식이 뭐야? 물어보세요. 중2 때 피타고라스 정리 나오는데 그거는 백지에다가 네가 혼자 증명 인출할 수 있니?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들 인출 잘 못해요. 그럼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럼 그게 빠지면 나중에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준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활용과 응용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자, 정리 드릴게요. 학원을 만약에 다 끊기 어려우면 반으로 줄이시고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걸 우선순위로 먼저 두시고 아니면 학원을 주말로 몰던가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 아이가 확신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한 개념에 대해서 아이가 답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 문제집 풀면 다 맞는데 그런 질문 주신 분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랑 뭐 보면은 곧잘 다 따라간다. 그럼 남는 게 선행이 답 아니냐 아니면 뭐 독서하고 여행해야 되냐라고 질문 주는 분 제가 기억이 나요. 아이가 수행평가랑 학교 진단평가를 곧잘 본다 그래서 그 아이의 성취도가 통달된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니라 그냥 물어보세요. 기압이 뭐니? 퇴저감 오늘 배웠어? 퇴저감의 종류가 뭐니? 이암, 사암, 여감이야? 이암, 사암, 여감은 각각 뭘로 만들었니? 그럼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문제집을 풀어서 답하는 것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공부의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이 통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재우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